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MBN 뉴스와이드의 서남빛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홍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네 분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MBS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한다 63%,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2%입니다. 여전히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큽니다만 긍정평가가 8월 2주차에 비해서 2주 만에 4%포인트가 올랐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65%에서 63%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라는 것도 있어서 이거 해석에 굉장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차 교수님,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읽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지율이 지금 일종의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이야기하면 강보합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이 지금 프로그램을 열면서 했던 두 가지 악재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내부 총질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다. 네. 이 두 개가 상당히 아마 지금 이 전국을 헤쳐나가는데 아마 무시 못할 하나의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사실 국정 기조의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사실 기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홍보라인 한 명만 지금 일단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상당히 일을 잘했는데 홍보라인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읽을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의지가 있는가라는 데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또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경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반등하는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인사 실패였습니다. 그 인사가 거의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몇 자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인사 실패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히 해소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그 사실 자신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상대가 못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소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대인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욕을 먹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 부분 반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굉장히 국정 국면에서 말을 조심하는 신중한 기미가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과 약식문답하면서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중한 표현 그리고 절제된 표현으로 치환이 되면서 이제 상당히 굉장히 국민들이 약간의 신뢰감을 좀 갖게 된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통해서 조금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콘크리트 지지율이 없는데 이번 뭐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인 뭐 영남권이라든가 60대 이상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조금 메시지를 줬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반등할 기미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좀 장점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윤핵관들이 조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약간의 후한 점수를 주기 시작하는 반등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대통령 측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 설정. 자, 관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거리를 좀 둬야 한다. 73%로 거리 두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야 윤 대통령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신지호 의원님, 실제로 거리를 두면 둘수록 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게요. 지금 뭐 윤핵관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 원내 사령탑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공식적인 관계 나름대로 소통 채널을 원활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공식적인 채널로. 그래서 최근에 몇몇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 관련해 갖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 참모보다는 여의도에 있는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의원들이 오히려 정보 소스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원내 지도부 또는 뭐 당 지도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일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비선에서 작업을 하는 듯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신 거죠? 그런 수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종욱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과의 거리, 방금 신 의원님께서 주신 주장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잘 돌아보겠다, 국민의 뜻. 근데 국민의 뜻이 저렇게 나왔으니 당연히 윤핵관들과 거리를 두셔야 되는 것이고 이 사태가 오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100일 동안 잘못한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건들을 일으켰었고 그 부분들이 지지율을 하락시켰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죠. 저분들이 더 많은 권한들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일부는 소위 지지를 유보했다가 다시 지지를 하시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문제일 텐데 왜냐하면 추석이 지나게 되면 추석 여론이라는 건 되게 무섭거든요. 하나의 이미지가 고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일정 공개 문제가 제기가 된 측면 하나하고 다음 주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 낸 인용 기각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악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민생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를 추석 전까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매듭을 짓거나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100일 내내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거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28%에서 20, 32%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부끄러워요. 이게 무슨 뭐 상승, 하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28%, 32% 상승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봉책들이 많아요. 전면적인 혁신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추석 전까지 반전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지런히 민생 행보를 보이고 또 뒤에서 윤핵관과 뭔가 거리를 가깝게 두는 모습도 좀 없애야 되고 이런 지적들을 주셨는데 오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민생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 보였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참기름 같은 기름 선물세트인데 아까 아니 요즘에 그 무엇이든 시켜줘요 막 이걸로 되게 유명한 거 알고 계세요? 어머 어떻게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요즘 굉장히 핫하십니다. 제가 쩐다면 매출 3배. 정말요? 자 그러면 오늘 기름 세트 매출 3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대통령진의 입고감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놀라운 게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편을 여기 큰 걸 주세요. 자, 됐습니까?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뒤에서 같이 찍으시는 거예요. 아, 본인이 여기서 장 본 것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기 아파트 뭐 이런 데 딱 떨어뜨려 주는군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 보셨는데요. 재래시장에 가서 참기름 판촉원으로 직접 제품 홍보를 하면서 깜짝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잠바를 입고 있는데 저게 민방위복인데 원래는 노란색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뭐 초록색도 있고 곤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이 있는데 그중에 초록색을 입고 지금 대통령이 나온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최경수 위원님, 네. 이런 민생 행보, 직접 재래시장에 찾아가서 뭐 떡을 먹고 사고 하는 모습들 정치인들이 자주 보이는 행보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연출된 모습들이다라는 거 국민들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더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을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죠.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국민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소리를 하고 지금 대통령 네.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도 국민들은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를 저런 식으로 하고 예. 국민들이 이 말을 요구하는데 말은 저 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거리가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생 행보를 하고 전통시장에 가서 보통 일반 서민들이 먹는 송편을 먹고 뭐 분식도 먹고 뭐 어묵도 하나 먹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아 대통령이 내 대리인이 맞구나. 아하. 나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나의 대리인이 맞구나 이런 것을 실감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전통시장을 많이 갔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따라가 보면요. 전통시장 가고 나면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를 생각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저런 민생 행보를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저런 걸 굉장히 늘린답니다, 앞으로. 앞으로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반등할 것이다. 이 대통령께서 또 음식도 잘 드시고 또 서민적이고 소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요리도 잘하고 또 미식가로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발산하면서 대통령의 매력이 좀 더 커지면서 아마 곧장 저는 뭐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 한 48% 정도는 이내 회복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차 교수님, 저런 민생 행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경제가 뭐 환율도 높고 물가도 높고 거기에 경기는 침체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지금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그렇죠. 부분은 뭐 지금 현재의 고민이 우리가 클것 당면한 같은데. 경제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붕괴된다든지 또 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러 가지 예. 또 경제적 파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도 예. 뭐 오늘 뭐 윤 대통령의 저런 민생 행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할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선 경제 현장에 가서 열심히 국민들과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 그런 모습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쇼가 필요할 때는 쇼라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이 또 여러 가지 난국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할 때 저것이 상승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노력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저는 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윤핵관과 거리를 두라는 이 아이가 73%라는 이 지금 여론조사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이 지금 윤핵관과 이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내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그런 민심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번 문자 노출해서 들여다보듯이 사실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의 수습의 노력은 하지 않고 저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제쳐놓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만 행보를 하느냐는 따가운 비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재래시장 가서 지지율 오를 것 같으면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꾸려는 모습도 저는 병행할 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또한 민생 행보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소식입니다. 최근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이나 사진은 없이 공개된 게 없이 비공개 행보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려졌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 새 모녀가 숨진 이 빈소를 찾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역시 민생 행보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수원의 새 모녀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왔다는 소식도 조금 전 들어와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이거는 여사도 본격적으로 민생 행보가 필요하다 해서 일정을 세우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반드시 뭐 대통령 그 부인이 저런데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집권 초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누가 그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제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다들 힘들어갖고 헉헉 소리 내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가서 웃으면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이게 과연 그 어떤 기획 면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정 기획이었는가 하는 좀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가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 배우자도 저런 데 가서 다소곳이 조용하게 조문하고 오는 모습, 이런 그 뭐 좀 화려한 모습보다는 그 은은하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지금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종욱 박사님,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알려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공개 일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여사의 일정 뭐 공개라든지 또 뭐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보도도 되고 알려질 거면 애초에 좀 여사를 관리하는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게 이제 제2부속실 설치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뭐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에서 총무비서관이 충분히 잘 보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잘 보좌하고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저것을 안 만들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이미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소위 슬림화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수석도 늘리고 그다음에 인원도 늘리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층, 부정층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배우자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좌해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저렇게 공적인 시스템으로 보좌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국민이 본인이 아무리 대선 전에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또는 야당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수용하셔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왜 안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사건 났습니다만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는 사태도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들은 제가 볼 때는 제2부속실을 비롯한 내부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통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전 더 이상 고집 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드시면 되잖아요. 야당도 반대 안 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왜 그걸 안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죠. 비서관님, 대통령 비서실의 정원은 몇 분입니까? 400명 좀 넘습니다. 예? 400명 좀 넘습니다. 상당 부분이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설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예. 여당 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대통령 일정 네. 공개가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팬클럽 해체론까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네. 사태가 이런 사태까지 흐르진 않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해서 꼭 뭐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그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사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을 더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야당 예.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구가 커지는 건 다 반대하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더 축소하라고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야당이 이 지금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 사실은 지금 그 제2부속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생기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그만큼 크고 그것이 예.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부속실을 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공약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아하. 국민의 양해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2부속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표절 의혹도 있잖아요. 네. 뭐 국민대학에서 이번에 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했지만 여기에 대한 교수나 학생들 또 동문들 상당히 반발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과거 지난 12월 달에 윤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간호 토론회에 가서 네. 우리 안에는 학문상 이 지금 표절이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그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예, 적이 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굳이 박사학위가 필요할까요? 그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제가 이 박사학위를 제가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물론 포기한다고 박사학위가 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국민대가 내린 결론이기 예.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국민대가 그러니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예.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훨씬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국민대의 결정이 상당히 객관적인 결정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볼 결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비판의 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내가 반납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야당의 그 제2부속실 설치 요구에 대해서 이걸 좀 그 순수하게 안 보는 게요. 예. 초창기에 그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할 인력이 대통령실에 없었을 때는 그런 인력을 두라 하는 의미에서 제2부속실 설치 요구한 거는 일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역대 대통령들은 제1부속실이 있고 제2부속실이 있어서 제2부속실이 그때는 호칭도 영부인이었어요. 예. 영부인 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2부속실을 없애고 부속실 내에 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그 스태프를 예. 그걸 보좌하는 스태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뒀다라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건 애써 못 들은 척 해놓고 계속해서 제2부속실 설치하라. 그러니까 무슨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1, 제2 따로 있는 거랑 부속실에 있어하고 제1, 제2 기능이 합쳐져 있는 거랑 뭐가 얼마나 다르다고 계속해서 제2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만 띄우기 위한 일종의 그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 야당이 앞으로 좀 건전한 비판을 하려면 이제 그 부속실 내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인원이 생겼다지만 이런 기능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예. 아닙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 스태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예. 얘기해야지 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그러니까요. 된다. 제2부속실이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예. 마치 문제가 많은 김건희 여사가 문제를 인정을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거부한다. 이런 식의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 공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일정 그 유출된 것 관련해 갖고는요. 네. 저는 그 건희 사랑인가요? 그 팬클럽 예. 당장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해체가 필요하다고 당장 생각하시군요. 해체해야 된다. 예. 지금 대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 팬클럽이 굉장히 많은 그 클럽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하. 팬클럽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유독 그 대통령 팬클럽도 그렇게 그 없는데 그 배우자 팬클럽이 저렇게 예. 그냥 뉴스에 그 초점에 오르고 하는 것은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 팬클럽은 당장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2 부속실 문제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나왔냐면 특검이 통과가 안 되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까지 추진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지금 그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고발도 돼 있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왜 김건희 여사는 예외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하는 법과 원칙, 공정에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 그렇습니다. 패스트 트랙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법사위에서 이제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은 패스트 트랙이죠. 자, 김종욱 박사님, 지금 특검법도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여론전을 위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여론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특검법을 하기 위해서 그 장기간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특검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찰총장 지금 후보자가 이원석, 그러니까 네. 좌동훈 우원석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아하. 최측근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예. 제대로 된 수사가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 서로 쌍방을 비교하더라도 김희경 씨 같은 경우는 120여 곳 이상 압수수색을 하면 상당히 그 수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는데 소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그냥 예를 들면 이번에만 돌출된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부터 시작해서 허위 경력 문제, 논문 표절 문제, 그 이후에 봉화마을 지인 동행, 그다음에 나토 소위 정상회의의 또 지인 동행 문제 계속 연이어서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뭘 얘기했냐면 언론에 나온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권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서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김 여사와 친분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런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야당이나 여론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전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특검법이란 얘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후 처음으로 우리가 당정이라고 하죠. 당과 정부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연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할 게 많고 갈 길이 바쁘죠. 당정이 이제 호흡도 맞춰야 되고 정책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 외부 강사의 발언이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연찬회를 의원님들의 큰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일 잘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모쪼록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를 떠나서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이니까 동지의식을 느끼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의욕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유익하고 보람있는 연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곳은 저는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정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살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정당이랍시고 이거 정당을 하고 있나. 최근에 또 이재명 씨의 사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정말 하루빨리 정말 한국에서 정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끝장을 내줘야 될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연찬회는 잘 해보자고 만든 행사입니다. 당연히요. 당정이 원팀이 되자라고 해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제 연찬회가 열렸는데 마지막에 본 영상이 지금 특히 온라인상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지성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죠. 국민의힘이 할아버지 이미지인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부터 좀 더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여사로 부족해서 아내까지 4인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었고 여기에 즉각 이름이 거론된 배현진 의원이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뒤늦게 연찬회장에 도착했더니 부적절한 말씀을 남겼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인식 갖고 있냐라고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네. 이 지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화면에 모두의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했죠. 저 작가가 민주당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들어서 비판을 해야지 저 작가는 단정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국민의힘 연찬회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고 야당도 볼 것인데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주의에 바탕으로 해서 비판을 해야지 처음부터 저렇게 비방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여성의 상품화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적 발언까지 내놓는 것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래간만에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저렇게 비대위 체제를 맞아서 한번 파이팅 하자는 자리인데 저렇게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작가 섭외부터 매우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런 발언밖에 못하나. 그러고 저렇게 발언이 흘러가면 중간에 의원들이 긴급 동의를 좀 해서 조금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러한 기지도 필요한데 그냥 저렇게 카메라에 다 실려서 국민들이 다 보게 만들어버리면 연찬회는 보이지 않고 저분의 부적절한 발언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칭찬하는 분위기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 작가분을 섭외한 것부터가 조금 실수였던 것 같고 예.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면 국회의원이라면 중간에 예. 말을 제지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저분에게 당장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예. 조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저게 오늘 이 발언은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 대변인이 나가서 저분의 발언은 조금 부적절했고 우리 당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 국민들이 양지를 해달라는 그런 수정적 표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지성 작가가 부적절했다라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신 의원님,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인 자리고 네. 사실 뭐 분위기는 당연히 좋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에 누가라도 이거 좀 아닌데 싶은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화면에 비치는 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분위기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의 그 뭐라 할까요? 이 감각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저 의원 연찬에 갔을 때 예. 뭔가 문제성 발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듣고 있던 청중석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장면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고질병으로 저런 거를 지적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아까 보니까 그 무슨 씨 얘기하니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지 예. 웃어야 될 때인지 그 분간조차 못 하고 있다. 너무 이 행사장에 아군들만 모여 있어서 아니 또 그런 아군들만 반응을 모여 보인 있다고 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기 지금 언론사 카메라가 몇 대가 가 있고요. 어차피 다 공개된다는 걸 모르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연찬의 상황을 짧게 짚어봤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내용 이야기 이어서 조금 짚어볼게요.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을 할 거다. 그리고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거다. 인용되면 오히려 정치적 행보를 더 광폭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봤지만 반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차 교수님, 네. 인용이 되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처분에서는 승소한 거다라고 그렇죠. 여겨질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잠적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바로 당대표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당원권 정지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원래 사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 본인이 외곽으로 돌면서 청년들 만나면서 전국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러면 그런 모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한 지금 이 인용이 됐을 경우는 말 그대로 정치적 아노미 상태로 빠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면 그렇게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 예. 여점에서 나는 빠지겠다. 그리고 인용이 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예. 상당히 훼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투쟁이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나는 이 정도 승리만 하고 나는 발을 빼고 나머지 예. 부분은 이 사태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김종욱 박사님, 오늘 인터뷰에서 이 발언도 있었어요. 내가 조용해지면 의문의 수의 계약이 없어지냐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사라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이준석 전 당대표는 본인의 공격 대상을 대통령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급을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던 지금 남아있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알선 수재 문제,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네. 문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문제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얘기한 부분들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원상복구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다 달성이 된 거겠죠.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는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기획자를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 종편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기류를 따라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당에다가
소위 비대위 전환에 대한 내용들로 전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 거기다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연내에 소위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만들어낸 기획품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판단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전선을 넓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확장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당대회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오보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을 했습니다. 뭐 보도가 나온 내용들이 박사님께서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가 됐던 거겠죠. 그 얘기가 안 된 얘기를 그렇게 지원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연내 그것도 대통령이 연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걸 누가 지원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비대위라고 하는 건 비상 상황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대위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국민의힘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도 맞고 아마 대통령과 윤핵관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 연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비상체제를 바꾸고 정상체제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모든 비상 상황 주도한 기획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거든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질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갑자기 고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이걸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주도했으니까 뭐 신군부 비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절대자란 비유는 행정부의 수반이 당 문제까지 개입을 하니까 이제 절대자란 비유가 나온 건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 사태를 주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을 열어라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신 의원님.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이유도 없고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워낙 친하게 지냈고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변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온 그 연장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애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정확히 짚었는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뭐 포용해주고 할 그거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다. 우리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털고 가자 뭐 이런 거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탄원서에 나온 내용은요. 더 이상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가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낳아줬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방송 나오면 느끼는 현상인데 오늘도 비슷해요. 야당 쪽 패널로 나온 분들이 주로 이제 이준석을 두둔하거나 뭐 이렇게 그 이준석을 빌려서 말을 빌려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그 탄원서에 나온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은 더 이상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가 보수층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 편의 일원이 아니구나 이런 게 이제 더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홍준표 시장 말대로 자꾸만 뭐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뭐 논란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지금의 무대응 전략, 무대응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차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대응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고 차 교수님도 보십니까? 저는 뭐 잘못된 그러니까 일종 대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섭섭하고 나름대로는 아마 배신감까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3일 날 본인이 기자회견할 때 이 문답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것은 그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윤핵관들이 사심을 갖고 이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랬었죠. 상당히 그러니까 여지를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공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부분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문자를 보낸 당사자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유감 내지는 해명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그런 것이 오면 자신은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생을 챙기느라 뭐 살펴보지 못했다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솔한 발언이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윤 대통령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솔직하지 못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정치인의 주장은 논평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다른 정치인의 주장 때문에 부딪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보낸 문자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이거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해명에 대한 책임을 더 넘어서서 국민들한테 사실은 나의 생각은 이런 거였고 이런 의도가 잘못 전달된 거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야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실기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가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서 이제부터는 윤 대통령의 공격을 지금 직격탄을 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의 말을 빌어가지고 윤 대통령 공격할 이유도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탄원서에서 이야기했던 절대자나 신군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이 지금 정치적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소위 말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중하고 절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최경철 의원님, 과연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차 교수님 지적대로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낼 시기를 실기를 했고 좀 더러울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 어느 쪽의 의견이 더 가까우십니까?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이미 신뢰 상실 위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식구입니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밥을 먹다가 언쟁이 있다고 해서 밥상을 엎어서는 안 됩니다. 밥상은 놔두고 식탁 위에서 언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잠시 나갔다가 식탁 밖으로 나갔다가. 근데 지금은 밥상이 엎어진 상황이라고 보죠.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건 밥상을 엎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굶자는 거죠. 그 밥상은 누가 엎은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엎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밥상머리에서 토론도 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젓가락도 한번 쾅 하고 놓을 수도 있는데 밥상을 엎어버려서는 신뢰의 상실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대화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회동하는 거 이런 것도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서로가 봉합하고 화합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우리 밥상을 엎을 거야. 우리 밥상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재형 의원도 사실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표현을 이미 해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밥상을 엎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다음에 미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서 제가 반드시 이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통 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발언 신청을 주셨는데 제가 김 박사님께 의견 여쭤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밥상이 엎어졌고 못 만날 상황이다라고 똑같이 보시는지 아니면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하태경 의원 주장,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봉합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산을 이준석 당대표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20, 30대라고 한 지지층들을 갖다가. 이걸 포기할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좀 더 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품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소위 성산락 의혹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를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6월 말과 7월 초 소위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 논의가 됐을 때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이 와서 12월까지
그만두면 예. 윤리 징계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탄원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추정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와서 그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윤리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뭐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탄원서에 나와 있는 또 두 번째는 여간 체리따봉을 보내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의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생각하신 것 본인이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등장한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또 얘기한 겁니다만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수사의 속도를 내라고 경찰에다가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일련의 사태는 뭐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고사시키기 위한 어떤 힘들이 작용했다라고 이준석 당대표는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문을 느끼는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풀렸는데 당을 위해서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같이 가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셔야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손을 뻗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 없을 거예요. 그건 어렵다.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는 거지. 긴 설명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제가 가능성은 낮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차 교수님. 예, 아까 저 최경철 의원이 그 식구하고 밥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같은 식구인데 자기가 지금 밥상에 앉을 권리가 있는데 너는 밥상에서 밥 먹으러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는 어떻게 보면 겸상을 해야 될 그 정도의 사일 수도 있는데 아예 밥상머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밀어내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이라도 뒤엎고 싶은 생각이 욱 치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러한 행태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짚었습니다. 예, 우리가 밥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표정으로 앉아 그런데 계셔서요. 우리 김종욱 박사가 지금 본인 막 주장 피면서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왜 이런 것들을 왜 대통령이 품어안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 품어 안으실 것 같습니까? 했더니 안 그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2부속실 설치하라는 거랑 똑같은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왜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을 대통령식이나 돼갖고 품어 안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이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미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고 이쪽 이제 당내의 분위기라든가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다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는 분들이 이제 그 밖에 이쪽 국민의힘 계열이 아닌 다른 쪽 분들이 그런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이 좀 데려다 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길게 지금 여권 내의 이야기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